네. 네. 아침에 우리 김프로님의 섬세한 손놀림에 아주 심쿵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렇게 가서 지금 아침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 아니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브로맨스? 네, 브로맨스 지금 좀 약간 좀 애매하게 가고 있어요. 약간 좀 선을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솔직히 이런 스타일 아닌데. 형수님 입에 묻은 것도 안 닦아주면서 갑자기 왜 그래요? 안 닦아주는지 봤어? 자, 그러면 손을 쓸 것 같아? 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우리 권소리 팀장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입에 뭐 묻어도 그냥 내비두시죠. 스스로 또 뭐야? 스스로. 네, 이 스스로. 목소리. 너무 아침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갑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쭉 한번 가볼까요? 예, 그 뉴스 3하기 전에 저희 이제 눈여겨 보던 뉴스인데 네. 시장 뉴스는 아니어가지고 전해드린 적은 없어요. 프랑스 연금 개혁안 통과됐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연금 개혁안. 네, 62세에서 64세로 연금 지급 시기를 늘리는 건데. 우리 시위가 엄청났잖아요. 이거 제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네. 제 것도 신경 좀 써줘요. 알겠습니다. 혼자 다 먹어버리는 다 거예요?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맞네요.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뉴스가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 예,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92조 원이 인출됐다. 네. 전체 예금의 절반이 사라졌다. 이런 뉴스입니다. 사실 SVB하고 CS는 좀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SVB의 영향을 받았던 뉴욕 증시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오르면서 마감했어요. 다우존스도 1.2%, 나스닥은 소폭 0.39%, S&P도 0.89% 정도. 이게 좀 잘 된 분위기예요. 그래도 이제 충격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 CS의 직격탄을 맞았던 유럽 증시도 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많이 밀려서 시작했거든요. 닥스 같은 경우는 한 2% 넘게 하락했다가 요게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1.12% 정도 올랐고요. FTSE 영국 지수 같은 경우도 한 그러니까 장 초반에 한 1.8% 정도 하락했다가 이거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탁스 같은 경우도 한 2% 마이너스를 들어 올려서 1.3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 CS는 예. 망한 거예요? 망한 건 아니죠. 팔린 거죠. 네. 그럼 팔린 게 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상호는 없어지죠? UBS로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되는지는 좀 정리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투뱅크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둘이 합병을 하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저는 그래도 이 합병이 엄청나게 큰 충격은 아닐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거는 주가. 만약에 인수하는 쪽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은 UBS는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원상복구했더만요. 강보합 네, 됐습니다. 다행히. 예, 지금 같이 CS는 뭐 당연히 폭락이고. 예, 함께 좀 주가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크레딧 스위스는 52%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1.26%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CS는 이제 정리되는 은행이니까 좀 떨어지는 게 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UBS가 폭락한다. 그러면 그거 진짜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통 기업들은 부도 났다, 부도 해결 못해서 망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제 스토리잖아요. 네. 은행은 근데 이게 부도 난 건 아니잖아요. 부도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IMF 직후에 그때는 제일 큰 은행이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이 순서대로 이게 제일 메이저 뱅크였거든. 사실 이 은행 다 망해 있잖아. 예. 근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제일은 SC은행이 사버렸고 그래서 지금도 SC 제일은행으로 제일 브랜드가 있죠. 네. 조흥은 신한은행으로 들어가서 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사실 제일 오래된 은행이에요. 제일은행이. 예. 그리고 한일상업은 한빛은행으로 됐다가 지금이 우리은행이 된 거거든. 예. 그거 없어요 상호가. 그때 평화은행이라고 또 그 노동자은행도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은행 됐고. 예, 그런 식으로 없어져 버려요. 네. 실제로.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운영 전략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다 합병을 해서 다 상호를 없앴고 원뱅크로 갔고요. 예를 들어서 BNK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은행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광주 전북은행도 JB금융지주 안에 두 개가 같이 있고, 그러니까 투뱅크 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투뱅크 체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합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조흥은 합병할 때는 조흥은 다 합병을 했는데 제주은행은 또 그냥 제주은행으로 제주은행 그냥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전략상으로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합치는 게 나은지는 그 인수하는 은행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역사와 전통이 하여튼 C에서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연준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하고 달러 유동성 수합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이제 매일매일로 바꿨거든요. 사실 그 뉴스가 제일 큰 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공조. 각자 도생에서 공조. 어떤 형태든 공조. 그렇죠.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이제 데일리로 쏴주겠다는 거니까 필요하면은 이건 어쨌든 유동성 문제로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일은 철저하게 막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연준하고 유럽 중앙은행 그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 정도가 모이면은 거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는 뭐 전 세계. 아니 근데 저렇게 하면서 금리를 뭐 올려 그리고 퀀터티브 타입 QT를 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과제와 물가 안정이라는 과제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전까지 파월 의장은 물가를 타겟으로 금리 정책을 쓰고 금융 안정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들 아까 말씀했던 뭐 유동 통화 수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겠다고 그 전까지 말은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첫 과제가 돼서 이제 FOMC가 내일 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물가 타겟으로 해서 금리를 저기를 할지 아니면 금융 안정을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하게 될지를 전 세계가 좀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직 불이 진화되지 않은 분야가 퍼스트 리퍼블릭이에요. 고객 예금의 절반이 빠져나갔다는데 절반이나? 예. 한 열흘 만에 91조 원이 인출이 됐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저거 근데 FDIC 이런 데서 예금 전액한다고 하는데도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전액해 주는 데 아니죠. 근데 해줄 것 같잖아요. 저 문제 되면. 아니 여기만 뭐 안 해주겠나? 그렇겠죠. 실리콘밸리만 해주고 저기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긴 한데. 예.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예. 근데 여기가 그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은 게 S&P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또 WB 플러스에서 B 플러스로 3단계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조달 금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런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뱅크런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그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돈 거기를 저 방법은 전혀 진짜 미국스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돈 밀어넣은 거를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부채잖아요. 출자 전환하는 거. 이거를 자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좀 자본 확충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JP 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제이미 다이먼 이제 여기 또 월가의 왕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뭐 시시때때로 한마디씩 하는 아저씨 분위기였다가 지금 이런 급격한 상황이 되니까 제이미 다이먼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을 매각을 하거나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미국의 다른 지방은행들의 주가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 자이언스 뱅코프 같은 경우는 3.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뭐 킥코프라는 곳도 3.69% 정도 상승을 했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레버리지 3배 땡겨서 주식 사고 있습니다. 또 역시 QQ? QQ 아니고요. 은행 관련주 레버리지 상품으로 BNKU ETN이라는 게 대형 은행들의 이익 수익률을 3배 정도 추종하는 ETF, ETN이라고. 정밀 타격 들어가네. 레이저 포인터로 아주.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같은 데도 좀 꽤 많은 서학개미분들이 수십억 원대로 주식을 좀 사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거기까지 갈 시간 없어요. 좀 갔다 오세요 좀. 가신 김에. 뉴욕 가는 김에 잠깐 들렀다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저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요 아니 지금 뭐 용인 찍고 평택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뉴욕 가는 김에 잠깐 들렀다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예, 그 푸틴 대통령 어제 김프로님이 말씀을 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이제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는 어제 김프로님이 좀 설명을 주셨고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진 만큼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딱 오자마자 friend 친애하는 친구요 환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이 지난 수년간 급속하게 발전한 것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러시아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러시아는 이 부분에 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자가 중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항상 협상에 열려 있다. 우리가 존중하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입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방문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관련한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것을 중국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거를 촉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지구본 연구소 보다 보니까 그 중국이 그 중동 최고의 라이벌 앙숙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정상화를 중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중재를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계획들도 좀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는 거. 일단 뭐 화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런 얘기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다시 찾게 돼 매우 기쁘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 국가주석으로 재차 선출된 뒤 처음으로 방문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저게 저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좀 이따 마크롱 얘기도 하겠지만 마크롱은 임기가 딱 이때 그 임기 못 넘으면 바로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친한 사람들 보면은 임기가 없는 사람들끼리 친해요. 네? 빈살만이 뭐 임기가 있어요? 이란에 무슨 최고 지도자가 임기가 없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야. 푸틴도 2번 대통령 하다가 총리하고 다시 대통령하고 시진핑도 그러니까 다 만나면 이건 뭐 우린 회장이잖아. 오너요 오너. 그렇죠. 바이든은 저 월급 사장. 옛날 용어로 야도의 사장이라고. 저건 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 애들이라니까.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 중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양국이 갖거나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잠시만요. 뭐 오래 걸려요? 여기 있다.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관계 규범과 국제법을 토대로 한 세계 질서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중심의 국가 체제를 단호하게 수호하겠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게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체제라는 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수호하고 있는 부분들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이런 체계에서 좀 이단화적인 성격들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유엔 중심의 국가 체제를 수호하고 요거를 좀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 중심의 어떤 그런 외교를 해오면서 무슨 전랑 외교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럼 서방에 있는 국가들도 야 그렇게 자유롭게 놔뒀더니 저기가 저렇게 무도하게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분절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러시아와 함께 유엔 중심의 국가 체제를 단호하게 수호하겠다라는 포지션을 밝힌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향후 외교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식의 논리들을 펼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때는 유엔 체제 수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복잡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무기 제공을 러시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그 외신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무기 제공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일 거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정상회담 또 마치고 나면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오늘부터 애플페이 시작이군요. 오늘부터 애플페이 결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뭐 큰 영향이 있을래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아주, 왜냐면 그거 지금 페이 써요? 정프로? 애플페이요? 아니 아무거나. 다른 페이. 네.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건 좀 쓰죠. 아 그래요? 카카오페이 같은 그 정도는 쓰죠, 형님. 저는 페이 안 써요. 아예? 네. 그러면 카카오에서 뭐 선물하기 어떻게 합니까? 선물 안 하죠. 선물은 받은 것도 지금 못 써가지고 다 유통기한 지나고 있죠. 계속 그거 연장하는 것만 계속. 맞아요. 중간중간 뜨죠. 연장하겠습니다. 돈은 돌아가더라. 뭐가요? 그 축인 뭐 이렇게 동호화 같은 데서 생일날 5만 원 주는 게 있어 우리 친구들. 그래도 안 받았더니 돌아가던데. 보낸 분한테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선물은 현금화하면 수수료 띄고서 현금화 해줍니다. 5만 원. 일단 오늘 그 국내의 대대적인 출시 행사를 갖고 애플페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달 31일에 그 애플 강남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내 5번째 매장인데 기사가 참 재밌는데 그 삼성 서초 사옥에서 700m 떨어진 곳에 매장을 연다. 라는 얘기들. 애플 스토어. 예.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자제해 오다가 지난달 말부터 이례적으로 삼성페이 광고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아무래도 10대, 20대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플페이가 처음 나온 건 2014년이고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는 2016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한국은 9년 만에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결제 관련해서 제가 요새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좀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그 카드 단말기가 NFC를 지원하진 않아요. 그 NFC 터치 방식을 지원하진 않는데 그거를 이제 애플은 NFC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파급력을 갖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들도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애플 아이폰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지금은 30대 이전 스마트폰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애플이 삼성을 역전을 했습니다. 44대 52로 애플이 역전이 돼 있고 물론 30대 이상 그리고 4060에서는 삼성이 70-8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소비자들의 소구하려고 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NFC 단말기 보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소형 가맹점 같은 경우는 그 NFC 단말기 바꾸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별히 그거 쓴다고 뭐 매출이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뭐 CJ라든지 SPC라든지 롯데, 현대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 단말기를 NFC로 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시장조사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은 2024년에 애플페이가 간편 시장의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될 거다. 이 정도면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홍대, 뭐 성수동, 뭐 요런데 이제 강남 요런 데는 좀 갈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애플페이 어쨌든 좀 해야 약간 좀 가게도 좀 힙해 보이는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데는 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추종하는 데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대중화가 될지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가맹점 정말 많거든요. 몇백만 개 되는 가맹점이 그 NFC 단말기 한 2-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다 바꾸려면 그거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어느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긁는 거 있으면은 다 쓸 수 있거든요. 루프페이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삼성페이는 긁는 거만 있으면 다 돼요? 예. 그래요? 네, 그 NFC 기술이 아니라 그 마그네틱에다가 그냥 대면은 접촉식으로 그냥 결제가 되도록 돼 있는 거를 그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단말기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거는 그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요. 애플페이는 NFC라는 별도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삼성은 지금 마그네틱 단말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뭔가 방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 가맹점에서도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 네이버페이 앱을 실행해도 네이버페이 앱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행해도 삼성페이처럼 단말기 갖다 대면은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맹군을 좀 형성을 한 상황. 원래는 네이버페이 쓰는 사람들은 무슨 저 바코드나 QR 코드 이런 걸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맞나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삼성페이 되는 식으로 그냥 딱 붙이면 되는 걸로. 그렇죠. 지금은 접촉식은 삼성페이만 됐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네이버페이 결제도 삼성페이로 이렇게 터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페이는 애플페이 자체의 매력보다는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 통해서 결제되는 거죠, 그러면? 맞나요? 삼성페이 방식으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삼성페이는 원래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아예? 예. 아 실망입니다. 왜요? 나도 하는 걸 몰라. 아니 그러면 잡아 네이버페이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랑 연동된 또 카드사는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가맹점 수수료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시 이제 또 결제별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네, 삼성페이는 수수료를 안 받고요. 애플페이는 또 수수료를 또 별도로 받긴 합니다. 삼성페이는 아예 안 받으면 그 뭐냐 서비스 차원이에요? 예. 사업하는 게? 예, 갤럭시 S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 거죠. 근데 애플페이는 따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걸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 안 쓰시잖아요 삼성페이. 아니 안 써도 알죠. 안 써도 아시는구나. 네. 아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애플페이를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똥인지 된장인지까지 나옵니다. 네. 그 애플페이를 국내에 들여온 처음에 협상,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으로 돼 있는 계약은 아닌데 그래도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현대카드만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낮은 카드사들은 순차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현대카드가 삼성카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삼성카드가 애플페이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아니 그 2위예요? 3카가? 예, 예. 현카가 3위고 예. 신한카드가 1등이고 예, 예. 통상 3등들이 그런 걸 많이 처음에 하더라. LG 플러스도 뭐 보면 넷플릭스 딱 하고 그지? 예. 어떻게 해서 2등 한번 쫓아가 보려고. 예. 현카도 그런 거 많이 하더만. 그리고 현대카드가 삼성카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카드는 저 현대 계열사인 거 아시죠? 현대자동차. 그 4위예요, 4위.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인가? 부회장인가? 예, 부회장입니다. 네, 사장이고. 네. 현대카드의 사장이 4위인데 그분도 굉장히 부잣집이죠. 예. 누가 4위라는 거예요? 현대카드 사장이? 현대자동차의 4위예요? 정몽구 회장이 4위지. 근데 또 정씨예요? 아 정씨라고 뭐 다 같은 정씨입니까? 이거 저희 정씨니까 잘 알죠 또 제가. 그래. 정씨라고. 정씨의 시대가. 현대카드 나 현대카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너무 좀 약해 포인트 같은 게. 그래요?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종로학원 쪽. 그렇죠. 정태영 회장. 종로학원. 예. 종로학원. 이거 종로학원이 아마 서울대 제일 많이 보냈댔어 옛날에. 종로학원. 대성 종로 뭐 이런 데가 이제 막 서로. 그렇지. 종로학원. 종로학원 아들인데. 종로학원 들어가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현대카드 사장 됐어요. 사회 돼서. 그렇지. 근데 이분 되신지 되게 오래됐는데 뉴스처럼 전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학원도 저기 종로학원 대성학원 못 가가지고 정일학원이라고 있었거든. 그것도 그거 시험 봐서 가요? 시험인지 점수가 좋아야 돼 갈 걸. 그래요? 지금 찾아보니까 2003년 10월에 현대카드 사장이 되셨네요. 지금 거의 그냥 계열 분리 아니에요 거의?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닙니다. 거의 그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상 다 하고 있는데 그죠? 분리까지는 좀 어려운 게 왜냐면은 현대차의 할부 서비스가 캐피탈에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 그거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 캐피탈도 현대 카드 거예요? 예, 같은 계열입니다. 현대 캐피탈하고 현대 카드는 현대 캐피탈이 더 위에 아닌가? 현대 캐피탈이 위에죠. 위에죠. 현대 캐피탈이 옛날 배구팀 있던데 거기 아니에요?
있습니다. 아는 거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예, 더 없죠 현대캐피탈 관련해서. 이거 뉴스가 아닌데 지금도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나도 뉴스 좀 해요. 죄송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퀘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